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죠. 지속가능연구소가 알아봤더니 대학생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 제품이라면 더 비싸도 살 뜻이 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만큼 사회적 책임이 기업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노후, 나라가 다 책임질 수 없을 거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재테크 면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경기도 광명시가 가구업체 이케아 유치에 성공을 했지만 교통대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케아 측에 교통난 해소책을 제출하라라고 나섰다고 하는데 무책임한 외국 기업 유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정부나 기업, 개인 모두 책임 있는 주체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책임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용인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까지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백신 접종률이 100%를 넘어섰는데도 이렇게 돼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정부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과 문제점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제2롯데월드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문가들까지 나서서 주차장에 있는 균열은 건물 구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은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시가 안전사고가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하게 되면은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거의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3부 집요한 인터뷰에서 제2롯데월드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진단을 한 전문가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한 서울시를 차례로 연결해서 제2롯데월드 논란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거래소하고 코스닥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네. 거래소 코스피 시장은 1915.75 마이너스 10.69를 기록하면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7.52포인트 561.25를 기록하면서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3포인트가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900선을 유업하기도 했었는데 네. 결국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끝났습니다. 특히 이제 장중에 프로그램 매물이 한 1,000억 넘게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런 쪽으로 이제 끝나고 나니까 프로그램이 오히려 85억 정도 순매수로 돌아선 걸 나타나고 외국인들 한 550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한 걸 나타나면서 약간 흐름은 좀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보다 즉 대형주 시장보다는 중소형주가 주로 있는 코스닥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말에 보였던 모습이랑 특별히 다르진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연말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동안 좀 잠잠했던 그리스 문제가 또 글로벌 시장을 좀 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리스가 이제 25일 날 일단 그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야당이 주권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렉시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좀 상반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은 그에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위험하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찌됐든 그런 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내일 모레 8일 날부터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대형주가 움직이긴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좀 특징될 만한 게 있었나요? 오늘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 있는 업종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계속 끌어왔던 업종들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물 인터넷 관련 쪽, 예. 그리고 의료 기기 관련된 쪽, 그러니까 일부 IT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여건들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기 좀 힘든 장이 된 것이 하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딱 눈에 띄는 건 딱 한 종목이 있는데 제일모직이 지금 하한가로 끝났습니다. 그럼 섬유의복도 다 내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단일가에 한 230만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허수냐 아니냐 뭐 분분했는데 결론적으로 허수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단일가에만 한 130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 지금 시간 외로도 한 14만 주 정도 팔자가 있는 상황에서 끝나서 이게 왜 그런지 그 여부가 좀 귀추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직 좀 더 봐야겠지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내일 종가 기준으로 원래 그 제일모직이 MSCI MSCI 네. 지수 편입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즉, 네. 뭐 그대로 놔둔 상태였다면 당연히 이제 내일 장 끝나고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된다고 친다면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거에 상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좀 매칭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즉 매수가 필요한 또 기관하고 네. 매도가 필요한 쪽하고 서로 맞부딪힌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정확한 상황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뭐 세계적인 지수에 포함된다 이러면은 계속 좀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아시는 것처럼 제일모직이 상장될 때 가격 자체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네. 올라와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 17만 9,500원까지 찍었던 모습을 보였다 보니까 일단 상승폭이 좀 과도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즉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 지금 매도 욕구를 불러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익 실현 욕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간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떤 저 개인적인 추측이었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예비로 실적을 발표를 하잖아요. 8일 날. 네, 그렇습니다. 목요일인데 그날 또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대략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나요? 워낙 지난 3, 4분기 때 비었지 않습니까? 네. 속된 말로 비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좀 낮춰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 낮아졌어요? 보통 영업이익을 예. 보통 4조 7천억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일각에서 얘기 나오기는 5조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4조 9천억 밑으로 나오면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조 9천억에서 5조 한 2천억 정도면 중립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5조 2천억이 넘어서 나온다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4분기가 아무래도 연말 시즌이니까 조금 좋기는 할 텐데 네, 그렇습니다. 5조가 넘는다면은 다시 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이게 살아날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고요. 네. 이번 주에는 또 특별한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이제 가장 큰 게 뭐냐면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7일 같은 경우는 미국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 어떤 얘기가 나오나 구체적인 얘기가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9일 날 미국의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마찬가지로 9일 날인데 중국 12월 물가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지표들 한 3개 정도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실적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상당히 좀 힘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규모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 낮에 네. 그 범금융기관 신년 인상회, 그러니까 금융기관장, 그다음에 금융 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하는 신년 할애회인데요. 네. 그 자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보다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신성장 산업의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건데 이제 이런 네. 겁니다. 정부가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요. 한 15조 원 정도를 이제 공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을 꺼리는 좀 투자 리스크가 높은 그런 분야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벤처 분야, 소위 그 창조 경제 분야, 예. 이른바 이제 신성장 산업 분야인데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일반적인 대출은 금융기관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출이 아니라 직접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그 금액만큼
민간이 투자를 하고 5대5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한 15조 원을 공급하면은 전체적으로 민간이 그거에 상응하는 액수를 투자할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30조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른바 창조경제 분야, 신성장 산업 분야를 키워나가겠다. 그리고 금융도 이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통적인 그냥 이렇게 뭐 담보 잡아서 대출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라 그야말로 미래금융, 창조금융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정부가 작년 말에 발표했던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들어가 있던 얘기인데 네. 이 얘기를 오늘 아무튼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 창조금융의 일선 지원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5조 원은 정부가 그리고 나머지 15조 원은 민간이잖아요. 네. 그럼 정부의 15조 원은 재정 지출 계획에 들어있던 것 중에 이거는 이렇게 뭐 편성한 건가요? 재정이라기보다는요. 산업은행이 이제 기왕에 이런 역할들을 하니까 예. 산업은행 자금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규모 자체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 민간에서 매칭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분야인데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이 동전의 앞뒷면 같은 측면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위험한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또 그 위험한 만큼 이제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들이 또 있겠죠. 네. 금융기관들은 사실 선뜻 꺼리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아무튼 동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동료는 해야 되는데 다만 이게 지나치게 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경우에 과거 지난 정부에도 이제 사실은 뭐 녹색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시무식에서 신년사 하면서 네.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오늘 이 한진그룹 시무식이 있었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조양호 회장이 큰딸 조연아 전 부사장 네. 지금 현재 이제 구속 수감 중인데 이 땅콩 회항 관련해가지고 조만간 회사 안에 각 부문별로 이 사내외에 덕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이 되는 이 소통위원회를 만들겠다. 네. 그래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수렴해서 기업 문화를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어떤 회사 운영 전반에 걸쳐서 획기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업무의 자율성을 직원들한테 보장을 하고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책임 경영을 확고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뭐 조양호 회장 일가 개인이 받은 어떤 충격이나 타격도 컸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이 대한항공 또 한진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굉장히 사실은 실추가 됐었거든요. 그랬죠. 이걸로 인한 사실은 뭐 그동안 기업이 사실 그동안 이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끌어올리고 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과 그런 것들이 이런 사건 하나로 이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차차 복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기업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사실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대한항공 내지는 한진그룹의 여러 가지 구시대적인 이제 문화라든가 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됐는데 바꿔 나가야 되겠죠. 이런 걸 바꿔 나가야지만 또 이제 기업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손은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통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또 기업 문화도 바뀌어가야지 될 것 같고요. 보여주기 식으로 만약에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더 역풍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렇죠. 하나마나 하니까요. 그렇죠. 예. 뭔가 진짜 달라지는 환골탈태의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대한항공이 광고를 상당히 좀 젊은 감각으로 잘해서 이미지 개선도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일시에 터지면서 참 많이 위기를 겪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여기에 대해서 대학생들도 상당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속가능연구소가 전국의 대학생 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더 비싸더라도 사겠다라는 비율이 한 73%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번 이 땅콩 회항 사건도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사회적 이미지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지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거를 잘하는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주가 수익률도 높게 나오고 평균 성장률도 높게 나오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심과 평가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소비자들도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값이 좀 비싸더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CSR, 그러니까 네, 기업, CSR이라고 예, 하죠. 보통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하고 있는 기업의 상품이다.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예. 뭐 아직 그거에 대한 많지 않지만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유한양행이었나요? 네. 이 푸른 숲 조성 같은 각국의, 것도 예. 많이 하고 네. 여러 가지 윤리적 친환경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런 평가 지수 매기는 거 보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그런 데들이. 네. 그리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관련 이런 분야를 이제 연구하는 또 이걸 지수화하는 그런 연구소들도 생기고 있는데 아마 미국의 S&P 같은 경우는 네. 아마 따로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지수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지수도 매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역사적인 그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상승률을 보면은 이런 사회적 그 책임도가 높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일반 전체 이 코스피가 아니죠. 미국은 S&P? 나이스 지수보다 예.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수치로 나타난다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 휴가하셔서 올해 새해에는 처음 인사를 네, 드리는 그렇게 됐네요. 거예요. 네. 예, 처음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새해에도 생생한 또 깊이 있는 경제 소식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돼지 구제역이 다시 또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서 이번엔 용인시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제역 발생한 곳이요. 10개 시군의 32개 돼지 농장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이렇다는 것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구제역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들은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2015년 다이어리와 달력을 판매하는 대형 펜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다이어리나 달력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연도 상품이기 때문에 양지 다이어리나 나가고 유주얼리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이제 예전부터 쓰시던 분들이 계속 찾는 제품은 꾸준히 있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좀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보통 뭐 크기 따라 틀린데 12,000원에서 뭐 14,000원. 근데 이게 팔리는 시기가 좀 너무 짧잖아요. 이게 못 팔리게 되면은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처리를 하는 거는 이제 연도 다이어리 같은 거는 반품을 받아주긴 하는데 다는 받아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3월에서 4월쯤 되면 이제 받는 시기가 있어요. 반품을 받아주는 시기. 그 시기 때 이제 100만 원어치를 받았으면 20만 원 정도 선에서는 반품을 해주는 거죠. 그냥 매일 일정 체크하고요. 스케줄러 겸 다이어리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한 5,000원, 한 7,000원 정도 조금 더 비가 있는 거는 한 3만 원대 정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품들 가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은 비싸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거는 근데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저는 뭐 굳이 그 가격을 지불하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구제역 확산, 4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나입니다. 지난달 충북에서 시작된 구제역, 돼지구제역이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전국 축산 관련 차량의 운행을 전면 통제를 하고 또 오는 7일에는 전국 도축장 이런 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실시를 하기로 했지만은요. 축산 농가에는 하루하루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제역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최찬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구제역 충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예, 작년 12월 3일 진천에서 최초에 발생을 했는데 네. 그 후에 이미 충북, 충남, 경기, 경북까지 4개도 10개 정도의 시군에서 이미 발생을 하였고 오늘도 용인시에서 또 의심돈이 신고됐거든요. 네. 그래서 서서히 조금이지만 확산 일로에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또 전국으로 확 퍼지는 건 아닐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4년 전 악몽도 한번 되풀이돼 볼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전파 속도는 그렇게 4년 전에 비해서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4년 전하고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뭐 우리나라 전체 농가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구제역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4년 전의 악몽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4년 전하고는 뭐 걱정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금을 볼 수 없다라고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1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나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농가나 국민들은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구제역이 예방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을 하니까 백신이 효과가 없는 거냐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네, 뭐 예. 당연한 얘기고요. 네. 하지만 분명히 백신은 효과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4년 전에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처음 농장에서 발병을 하면 그 농장에 있는 많은 새끼 돼지들이 죽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발병을 해서 의심이 되는 신고하는 농장들을 보면 증상만 있어요. 증상만? 네, 그러니까 네. 백신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사실 어떤 백신을 써도 구제역 바이러스를 100% 예방은 할 수 있는 백신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도 그렇듯이 아마 돼지도 그런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느 백신이든 사람 백신도 그렇고 네. 뭐 구제역 백신뿐만이 아니라 어떤 백신도 100% 감염을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농가나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 근데 이 백신이요. 예? 사람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맞는 백신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돼지구제역 예방하는 이 백신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혹시 낮은 단계로 맞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구제역이 이렇게 심하게 발병하는 나라는 몇 개국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종류는 거의 뭐 회사한 말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만들어내는 모양 그 형태는 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를 네. 배양을 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죽여서 사독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전문적인 용어로는 사독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네. 백신은 한 가지 종류만 현재 일반 농장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나라에서 현재 접종하는 백신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를 접종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길 때까지 기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백신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구제역은 면역을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하기 위해서 5일 백신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보통 백신은 이런 구제역 백신의 경우에는 3주 정도는 경과돼야 네. 최소한 저희들이 말하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항체 수준에 도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양돈 농가는 백신을 다 맞추고 그런 게 언제쯤까지 완료가 됐었던 건가요? 지금 4년 전 구제역 나오고 나서 수입 이제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면 4년 동안 지금 법률적으로도 의무적으로 놓게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계속 놓고 있던 중입니다. 매년이요? 그럼요. 매번 예. 나오는 새로 분만해서 생산되는 그 돼지들을 다 지금 현재 백신을 놓고 있는 겁니다. 어미 돼지도 그렇고 네. 도축장에다 판매하는 돼지도 그렇고 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의 방법에 대한 좀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예. 이게 그 정부 당국에서 딱 그 일제적으로 실시하는 거라기보다는 농민들에게 자유로 좀 맡겨놨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100%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좀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백신을 전국적으로 100% 다 접종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구제역이 확산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 많은 돼지를 정부가 다 백신을 놔줄 수도 없고 그거를 다 백신을 놨는지 확인할 수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농민분들이나 농가에서 철저히 예. 정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대로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는 게 일단은 유일한 방법이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백신을 놓다 보면은 약간의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예.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대응책을 제시해서 예. 농가가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100% 백신을 접종하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백신과 관련한 정책 이 시스템은 어쨌든 농가 자율에 맡기되 예. 그것들에 대한 뭐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게 옳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군요.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고 예. 이제 자꾸 그런 백신 정책이나 백신의 효능에 대한 거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정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정말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백신을 놨을 때 몇 %나 100마리를 접종하게 되면 몇 마리에서나 까지만 항체가 나오는지 이런 걸 좀 더 정확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예. 정말 다른 부작용이 없나 이런 걸 조금 더 연구를 보충하거나 보완한다면은 네. 백신 정책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어요? 이 백신을 맞았을 때요? 가끔 이제 이게 5일 백신이다 보니까 5일 백신은 효과는 좋은데 체내 근육에다가 접종했을 때 흡수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목 부위에다가 접종을 하면 네. 그 부위에 가끔 환홍이나 아니면 아. 백신이 흡수가 안 되고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목 부위의 그 살을 목살이라고 하는데 제일 삼겹살 다음으로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부위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구제역이요. 예? 한번 발생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이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력은 하고 또 백신도 100% 접종을 하고 이랬는데 계속 확산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게 이제 정부나 뭐 저희들이나 전문가들이 빨리 밝혀야 될 네. 상황인데 예. 지금 발병하는 농장들을 보면 서로 역학적인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돼지가 이쪽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농장에서
그 지역에서 발병을 했거나 네. 뭐 사료차가 이동을 했거나 사람이 이동을 해서 역학적으로 상관관계를 밝히면 좋은데 네. 이게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서서히 확산이 되면서도 그 역학적인 독립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연 이렇게 몇몇 지역이 어느 지역의 농장에는 구제역이 숨어져 있지 않나. 그러다가 날씨가 추워지거나 해서 발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 정부 당국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원인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겠군요. 예, 그걸 파악하게 되면 쉽게 지금의 계속 점진적이지만 확산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처음에 왜 유입이 됐거나 왜 발병을 했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백신을 접종하고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지를 예상을 못하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쨌든 백신의 차이라든지 뭐 접종 시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고 계시고. 예,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동해서 생긴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요. 예? 그래도 구제역이 이게 바람만 불면 바이러스 감염된다 이런 말도 좀 있잖아요. 아니, 맞습니다. 예. 뭐 이론적으로는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네. 바람으로도 충분히 발병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발병한 농장에서 지금 요즘 보면은 신고한 농가는 대부분 2, 3일 내로 구제역 확진이 됐거든요. 예. 왜냐하면 농가에서도 몇 년간 그 구제역이 발병을 하면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서 가건물을 의뢰한 이후에 네. 처음에 신고했을 때 그 의심되는 돼지는 몇 마리 숫자가 안 되니까 일단 신고를 하면은 빨리 살처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아직 농장에서 지금, 예. 바이러스가 증식이 덜 되고 네. 그래야 바람이 불고 해도 확산될 수 있는 바이러스 양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살처분되거나 그런 건 없고 7일 날 농가를 다 방역한다는 그 계획만 지금 잡혀져 있는 건가요? 예, 아니 이제 증상이 확진이 되면은 임상 증상이 있는 돼지들을 살처분을 하는데 네. 신고를 하고 증상이 확진될 때까지는 하루 내지 이틀이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면 신고됐지만 그 돼지가 이미 구제역에 감염이 돼서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틀 동안 많은 바이러스가 생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네.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 의심이 되면 네. 신고를 하고 빨리 몇 마리 안 되니까 예. 살처분을 해서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 양이 많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를 섭취했을 때 사람에게도 피해가 오나요? 아니, 구제역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사람이 섭취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이 되거나 그런 일도 있나요? 아니, 한번 비공식적으로 아주 면역이 약한 사람이 감염이 됐다는 언뜻 네.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하나만 있고 네. 이 현재 구제역 바이러스는 절대 사람이 감염이 되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발병한 농장에 가서 살처분을 하거나 해도 예. 전혀 근무한 분들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돼지한테만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게 알고 보면은 사실 소나 양 같은 이게 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동물들은 다 걸리잖아요. 아니, 다 걸립니다. 그러면 돼지 바이러스가 소로 감염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습니다. 돼지 예. 바이러스가 소나 또는 돼지 농장 주위에 있는 사슴 농장 네. 이런 데 다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조기에 빨리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찬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피케티와 맨큐가 한판했더라고요. 예, 예. 이 주말에 전미 경제학회에 네.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18,000명 이상의 그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 경제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인데 네. 지난 주말에 회의를 했는데 이제 총회를 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네. 저자 그리고 그레고리 맨큐 부시 행정부 때 그 백악관에서 이제 경제 사령탑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세미나에서 논쟁이 이제 붙었는데요. 네. 이제 피케티는 잘 알듯이 이제 부의 집중 그리고 불평등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고 작년에 아주 큰 히트를 쳐서 피케티 열풍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의 이제 핵심 논리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나라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커진다.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은 자본가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네. 이게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면 이게 그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맨큐 교수가 이번 총회에서 논쟁을 유발했는데 그 보고서 제목도 아주 도발적으로 어떤 거였죠? 예, 큐 자본 보고서가?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을 앞선다. 그래서 네. 뭐 어쨌다는 거냐? So what? 오. 라는 이런 제목을 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피케티 교수랑 그 저서도 이제 존경을 하지만 그가 내린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 예. 피케티의 말과 반대로 이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작을 때 오히려 과도한 자본 축적이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케티가 여기에 이제 반박을 해서, 그 소비세, 그러니까 그 맨큐가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했죠. 네. 그 소비세 인상을 해서 그 자본과 노동자들의 삶을 좀 대등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서 서로 이제 오고 가고, 옥신각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격하고 특별한 결론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이 각자 발표하고 끝났나요? 예, 이렇게 이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어떤 결론을 좀 내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서로 예. 이제 자기 주장을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그 논쟁 수준에서 이제 좀 마무리가 됐고 특별히 이제 결론이 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경제학 책들 보면은 경제학 원론은 거의 맨큐 걸로 배우잖아요. 네네. 이 맨큐의 사상이나 이제 어떤 사고방식도 한쪽으로 좀 몰려있기 때문에 네네. 교육받을 때도 좀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피케티가 또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21세기 자본 워낙 좀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네. 사람들이 다 안 읽어봐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또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편 또 재밌는 분석이 경제학 교수들보다 오히려 영화 감독이 경제를 더 잘 예측한다. 이렇게 그 보도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매년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네. 세계 경제 전망도 하고 하는데 연말에 보면 꼭 그 전망이 맞지는 않더라. 대부분 틀리더라. 네. 그런 얘기인데요. 실제로 작년 초에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그 이슈들을 보면 원래 이제 유가가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연말에 유가가 폭락해서 $50 선까지 지금 내려와 있고요. 네. 또 인플레이션이 아주 확고하게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유럽이나 일본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또 중국까지 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물가 하락이 그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더 나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실업률을 보면 지금 7% 넘었던 게 5%대 정도로 내려와 있고 네. 이렇게 전문가들 예상이 다 틀렸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신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작년에 세계 경제 예측은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다. 네. 또 이제 네티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화 감독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이제 백투더퓨처 예를 이제 들었는데요. 백투더퓨처 영화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5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2015년의 모습을 이제 그렸다고 했는데
그때 이 영화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하늘을 날 수 있는 뭐 호버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한 회사가 지금 테스트 결과를 공개한 상태고요. 네. 또 이제 영화관에서 입체로 이제 그 튀어나오는 조스 영화가 있는데 이게 현실이 됐죠. 네, 이건 네. 뭐 3D 영화로 예. 4D도 있고 요즘에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영화로 현실화가 돼 있고 또 이제 사람이 눈에다가 이렇게 쓰고 보는 TV가 그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네. 이건 이제 구글 글라스에서 이미 그 그러네요. 현실화를 네. 했고 또 자동으로 끈을 묶는 그 운동화가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2010년에 나이키에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걸 보면은 이제 네티즌들이 세계적인 이 석학들보다 이 백투더퓨처를 만든 영화 감독이 20년 앞을 더 내다보는 거 아니냐 예.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백투더퓨처가 진짜 많은 것들을 맞게 예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어려운 점이 많을 테니까. 예, 뭐 1년 그렇죠? 앞도 이렇게 예측하기 네. 힘든 그리고 경제라는 게 항상 이렇게 그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가 부분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누가 $50까지 떨어질 줄 네.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은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한 것 같아요. 그리스가 이제 다시 또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냐라는 그렉시트 문제도 나오고 있고 마이너스 물가, 그러니까 이제 디플레이션인데 이렇게 되면은 유로존을 어떻게 다시 또 침체 속에서 끌어내야지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번에 이제 전미 경제학회에서도 이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에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보다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더라도 위기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갔고요. 아니 돈을 푸는데 풀어야지 되고 푸는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요. 예, 그렇게 하버드대의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가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물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되고 네. 일단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외신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 미국식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이 뭐 1월에 할 거냐 3월에 할 거냐 지금 그 예측이 좀 분분한 상태인데 빠르면 뭐 1월에 할 수도 있고 또 1월 이후에 한 3월쯤에 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 유럽이 지금 그 그리스 문제랑 물가 하락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 아껴뒀던 이 미국식 양적 완화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리고 환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 이장훈 부장님 보시기에 그리스는 이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것도 뭐 예측이 좀 분분한데 네. 일단 1월 25일에 이제 조기 총선을 하게 예정이 돼 있고요. 네. 여기서 급진 좌파라고 하는 시리자가 예. 집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정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옥신각신하면서 좀 그 그리스가 좀 불안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재작년 때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그 유로존 위기가 다시 이제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시리자가 이렇게 극진 좌파이긴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네. 그래서 시리자가 뭐 유로존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뭐 하고는 있지만 실제 집권을 하게 되면 그렇게 극단적인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낙관론도 한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어려운 나라가 베네수엘라잖아요. 네, 러시아도 그렇지만은 유가 하락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중국의 SOS를 쳤죠.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이제 미국의 좀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베네수엘라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페크 국가들도 이제 방문을 해서 유가 하락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데 첫 번째 방문지가 중국입니다. 예. 그 오페크보다 더 먼저 중국을 만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국을 만나서 일단 베네수엘라가 겪고
겪고 있는 자금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도 그런 자금 조달,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페크를 만나서 이제 국제 유가 떨어지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요. 중국의 이제 베네수엘라 손길을 뻗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달에도 그 재무장관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좀 타진을 좀 했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서 뭔가 이제 좀 결정을 할 그런 예정인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베네수엘라하고 중국이 그렇게 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그렇진 않죠. 예, 딱히 이제 그런 건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의 그 제3세계 국가들을 좀, 연합을 해서, 네. 자기 우호적인 그런 그 세력으로 좀 만들려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왔고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새해 세계 경제를 움직일 변수 7개를 꼽았던데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뭐 미국 금리 인상 얘기는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 가능성 네. 뭐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아베노믹스가 과연 성공할 거냐. 예. 아베노믹스가 이제 아베노믹스 2.0이라고 해서 집권 2기에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성공할 거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지금 $50로 이제 내려와 있는데 이게 $40 밑으로 더 내려갈 건지 네. 아니면 $80로 반등할 건지 이런 이슈가 있고요. 또 중국 경제가 7% 성장을 지켜낼지 6%대로 떨어질지 요 이슈가 있고, 그다음 미국 고용시장 지금 네. 7%대 실업률에서 5%로 내려와 있는데 미국 고용시장이 계속 회복될 건지 예. 이런 정도의 이슈가 있고, 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5년째 오르고 있고 특히 네. 작년 재작년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 거냐, 더 오름폭이 클 거냐, 네. 아니면 뭐 세계 경제 부진을 반영해서 좀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 그런 알겠습니다.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안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2롯데월드. 서울시가 오늘은 한 번이라도 사고가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을 염두에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했던 전문가 측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한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